네, 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지금 횡성에 있는 웰리힐리 파크에서 오늘 그 신차 시승회가 열렸는데요.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 트럭입니다. 오늘 그 코스 요 안에 있는 오프로드 코스에서만 시승을 했습니다. 도로는 안 나가고요. 오프로드 코스에서만 했는데 저기 지금 뭐 물도 건넜고요. 그 다음에 막 범피 코스라 그래서 차가 막 뒤뚱뒤뚱 하면서 바퀴 두 개가 뜨고 막 요러는 코스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프로드 위로 올라가서 뭐 언덕도 넘고 뭐 막 오프로드 가고 그리고 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오프로드 코스는 오늘 정말 마음껏 달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길 건너에 주차장에서는 뒤에 있는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요거를 끌면서 캠핑 트레일러를 끌었을 때 어떤 거 좀 뭐 힘이 부족한 현상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힘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냥 뒤에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워낙 좀 파워가 좀 출중한 파워가 그래도 312마력이나 되는 차잖아요. 그래서 뭐 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매끄럽게 견인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런 오프로드 능력과 견인 능력 정도만 오늘 이제 체크를 했었고요.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로드 주행 느낌은 정말 차체가 튼튼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저 정도 웬만큼 막 이렇게 지금 세 팀이 돌면서 하루 종일 이 좀 오프로드 코스 중엔 좀 험난한 코스거든요. 돌도 거의 이 정도 크기의 돌이 많은, 이 정도로 딱딱하고 이 정도 크기의 돌이 막 깔려 있는 그런 그런 오프로드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차체 손상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좀 뭐 지금 여기 20대 정도가 오늘 돌았는데 뭐 한 대 정도는 뭐 이러다 고장 나겠다 그랬는데 한 대도 고장 나지 않고 또 잡소리도 나지 않고 다들 잘 즐기면서 그렇다고 차를 또 살살 몰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확확 몰았는데도 별로 이상 없이 이렇게 온 걸로 봐서는 차가 튼튼한 거는 정말 튼튼하다. 오프로드 능력은 괜찮다. 수준 이상이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피 코스 지나가실 때는 내리막길에는 조금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주시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저 스텝이 보일 겁니다. 네, 스텝 따라서 조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방향쪽에는 락 디퍼런셜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ABS가 걸리면서 이제 드드득 소리가 나는 거죠. 디퍼런셜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ABS를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디퍼런셜을 잡는 거죠. 디퍼런셜을 잡아서 네 바퀴 구동이 다 되는데, 접지되어 있는 타이어 부분에 조금 더 구동이 좀 더 되는 거예요. 디퍼런셜을 락을 해서 그렇죠. 구동이 되는 바퀴. 그렇죠. 바퀴에 힘을 몰아주는. 그렇죠. 그리고 자, 스로 코스는 천천히 브레이크 밟으시면서 진입을 하시게 되고요. 지나가실 때는 약 10km 가량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깊이는 약 80cm 정도 돼요. 자, 브레이크 주시고요. 자, 머드 코스. 자, 우측으로 정차해 주시고 쭉 나갈까요? 네, 한번 힘차게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힘차게. 직지는 거? 네, 여기 우측으로 2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륜 모드로도 통과가는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리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게 되는데 지금 사륜 로우 모드로 가시게 되면은 언덕 근사로 여기 멈출까요? 네, 멈춰주시고 SUV로 그냥 쓰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콜로라도의 장점인 거예요. 이게 픽업 트럭이면서도 SUV로 오프로드 길을 할 수 있는. 자, 경사로 밀리 방지 기능 지금 뛰어도 뒤로 안 밀리고 약 3초 동안 유지가 되고요. 3초 지나면 뒤로 내려가나요? 아니요.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출발할 준비. 그러니까 악셀을 밟아주시면요.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콜로라도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트럭으로 쓰시다가 나중에 뭐 이런 험한 길도 거침없이 가면 되니까
이 뒤에가 리프 스프링 방식이라서 되게 하드하게 통통 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리프 스프링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냥 코일 스프링으로 한 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원래 리프 스프링 그러면은 우리 화물차 딱딱한 거 생각하잖아요. 네. 여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네. 여기서도 자, 디퍼런셜 작동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보통 리프 스프링이 이렇게 댐핑 스트로크가 이렇게 길게 안 나오지 않나요? 화물차나 이런 거 보면?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코일 그러니까 차가 스프링이- 크니까 크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상관이어서 좀 이 스트로크를 좀 길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게 되거든요. 나는 리프 스프링이 댐핑 스트로크가 별로 안 자, 나올 여기 텐데 우측을 살짝 거치고요. 저기로 이렇게 좀 네, 경사로예요. 경사로 한번 체험해 보실게요. 아슬아슬하게 갈까요? 아니요, 안전하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혼나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자, 왼쪽은 좀 더 붙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앞에 스텝 한번 보시고요. 네, 스텝이 계속 직진하래요. 네, 잘했습니다. 어우 이거 어우 후달리는데요? 아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 길어졌을 텐데 안에서는 저 정도 기울을 좀 막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나는 뒤에 리프 스프링이라서 되게 하드할 줄 알았어요. 그 뒷좌석에 그렇지 앉았을 않아요. 때는 좀 여기 리프 스프링에서 이게 좀 물렁물렁거리는구나 그랬는데 이 운전할 때는 또 그게 크게 안 느껴지네요. 네, 저도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서스펜션 세팅이 응.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좌석은 앞 서스펜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는 하는데 네, 픽업 트럭 많이 만들어 본 회사에서 세팅 능력이 다르네요. 이건 뭐 저기 뭐 적절한 비교 상대는 아니지만 1000만 원이나 네. 차이가 나서 렉스턴 스포츠랑 이런 데서 좀 하드한 코스에서 비교를 하면 그렇죠. 아마도 네. 이 노하우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는 바디 강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차가. 쉐보레는 좀 약간 정말로. 무식할 정도로 모든 차의 강성은 약간 좀 오버스펙으로 잡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몰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혼자 그냥 달린다는 느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끌 수 있어요. 1.8톤 정도는 그래서 천천히 빨리 달릴 수 이건 있어요.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여기 이거 브레이크 이거 잡는 거. 아 그거 예 트레일러 그거 브레이크. 예 압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트레일러 브레이크만 별도로 잡는 브레이크. 네 맞습니다. 그럼 저건 연결해야 어떨 때 돼요. 쓰는 거예요? 연결을 뒤에 해야 돼요. 트레일러에 날릴 때? 네네 저거를 음.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트레일러를 날리면서 드리프트를 하고 싶을 때. 아 그건 아니고 이제 호환이 될 경우에는 이 배선을 이쪽에 꽂으면 바로 이제 브레이크든 깜빡이 이런 게 같이 호환이 되게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콜로라도를 타고 웰리힐리 파크의 스키장을 거슬러 올라왔고요. 이제 저는 내려가는 코스를 이제 운전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뭐 외부로 아스팔트를 그 도로를 주행하는 시승은 없고요. 이 웰리힐리 파크 안에서 사륜구동 체험 위주로 그냥 슬슬 달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주행감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요. 나중에 뭐 일반 주행할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프로드 운전을 할 때 운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핸들을 막 이렇게 막 틀면 운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뭔가 막 물리력을 막 하면서 운전하는 것 같잖아. 근데 그냥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오프로드 한 해 동안 선수로 뛰었잖아요. 그때 배운 게 이렇게 하면 운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핸들을 오프로드 할 때 과감하게 돌려야 됩니다. 네, 그 온로드 할 때처럼 부드럽게 돌리면은 오프로드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과감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비포장로에서는 정말 최강이네요, 최강. 네.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그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재밌네요. 네, 차체 잡소리도 안 나고요. 강성이 정말 오프로드에선 최강자입니다. 그냥 랭글러보다도 다운힐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데를 이렇게 뭐 달리게 놔두라는 것 자체가 시승했대. 근데 차체가 워낙 튼튼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오프로드 막 이런 자갈 막 깔려 있는 크다란 이런 바위는 아니고 이런 돌멩이 같은 거 깔려 있는 데인데, 이런 데는 사실 이 정도 속도로 내려가야 돼요. 제 차면은. 네, 잡소리가 안 납니다. 와, 이거 차체 강성이나 이런 거는 쉐보레가 정말 무식할 정도로 잘 만듭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진짜 이런 차 팔았다가 뭐 차체 강성에 문제 생겨가지고 사고 났는데 뭐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진짜 피해법 때문에 물어줘야 되거든요. 차를 만들 때 뭐 신기술이나 이런 거는 잘 못 넣지만 이 차체 강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이제 메인 활강 코스가 남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승차 가지고 막 그렇게 일부러 험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차의 한계가 어디 정도까지인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아주 약간 좀 세게 할 때는 있어도 습관적으로 뭐 그러는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 기자들만 그래요. 이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편이에요.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댐핑 스트로크,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아래 위로 올라내리는 구간도 상당히 넓은 차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차체 바퀴가 좀 들리더라도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댐핑 스트로크가 짧은 차는 오프로드에서 사실 이렇게 잘 달리질 못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온로드에서 서스펜션이 너무 무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6기통짜리인데도 뭐 언덕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그냥 괴물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팀이 벌써 이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두 팀이 벌써 하고 우리가 세 번째 팀인데 또 차에서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는, 오프로드가 수준 이상인 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차체 댐핑 스트로크라 그러죠. 이 타이어가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요 구간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픽업 트럭에 비해서는 이 구간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차가 오프로드 갈 때는 차가 막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차 바퀴가 위로 뜨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뜨지 않게 바퀴가 좀 많이 늘어나서 어떤 식으로든 바퀴가 공중으로 뜨지 않고 땅을 지지하고 있는 게 오프로드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야지 뭔가 트랙션도 얻을 수 있고 제동을 할 수도 있고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방향 전환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댐핑 스트로크가 좀 크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좀 빨리 몰아도 조종성이라든지 이런 걸 잃지 않고, 그리고 하여튼 전반적인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좋으려면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 이렇게 댐핑 스트로크가 긴 게. 그리고 서스펜션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오프로드에서를 잘 달리려면 서스펜션이 딱딱하면 안 돼요. 오프로드에서 이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부드럽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좀 무거우면 안 돼요. 이게 아래 위로 막 이렇게 오프로드 달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거우면은 아무래도 저항이 커서 승차감이 안 좋거든요. 이 안에 있는 바퀴를 잡고 있는 너클이라 그러죠. 너클을 알루미늄으로 경량화 설계를 해서 이 여러 가지로 좀 오프로드에서 막 이렇게 좀 비포장로를 달릴 때도 승차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짐을 실을 수도 있고 견인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동력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포피스톤 브레이크를 양쪽에 장착을 했어요. 브레이크가 그냥
그냥 금속으로 그냥 보통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그냥 돼 있지만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돼 있고요. 디스크 구경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랭글러 타이어, 구디어의 그 오프로드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랭글러 타이어. 요게 이제 그 집 랭글러 그 사륜구동차 있잖아요. 집 랭글러랑 이름이 똑같아요. 구디어에서 이 랭글러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먼저 썼고 그 랭글러라는 지프에서 랭글러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제 서로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 이미지를 맞춰서 사륜구동 타이어 랭글러를 랭글러에 붙여서 이렇게 사륜구동 타이어는 랭글러가 대표적인 타이어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게 쉐보레에도 그래서 랭글러 타이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은 리프 스프링 방식이에요. 리프 스프링 방식이고 리프 스프링이 지금 4개가 붙어 있는 방식인데도 보통 리프 스프링 그러면은 승차감이 되게 딱딱하고 하드하고 그런 화물차 같고 뭐 요런 느낌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오프로드를 달려보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이 지금 요 샥이 좀 길게 설정이 됐어요. 샥이. 예, 그 쇼겁쇼버가 좀 길게 밑으로 빼내서 위로 이렇게 해서 샥의 그 움직이는 구간을 좀 길게 설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좀 부드러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주행적인 느낌은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풀 버전으로 설명한 거는 저희가 라이브에서 그 현장 라이브에서 풀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픽업 트럭은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예요. 미국 사람들은 일단 픽업 트럭을 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또 이거에다가 진짜 볏짚 같은 거 싣고 볏짚을 나르는 그런 농민들도 픽업을 사지만 이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레저 생활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태우고 어디 캠핑을 간다거나 뭐 사냥도 하러 가고요. 예, 이런 적극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 여가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분들은 이런 차를 사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시는 분들의 차는 세단이지만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SUV나 예, 그리고 뭐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좀 더 좀 뭔가 기구가 많이 들어가는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서핑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SUV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뒤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뭐 진흙에서 뭐 타는 무슨 기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픽업 트럭이 레저용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픽업 트럭 타면은 레저용으로는 많이 지금 진화는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짐차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짐차라기보다는 이런 레저용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이 크루캡이라 그러죠. 이 뒤에 크루들을 태우고 이렇게 문짝이 2개 달려 있는 크루캡은 더더군다나 이제 레저 수요에 맞춰서 뒤에 뭐 트레일러를 끈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좀 더해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레저용으로 많이 쓰는 차이기 때문에 차가 일단 파워도 출중해야 되고요. 예. 뭐 산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파워도 출중해야 되고 좀 뭐 견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한 겁니다. 나는 힘이 센 차야. 예, 이런 느낌을 이 앞에 부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차가 센 차처럼 보이고 큰 차처럼 보이려면요, 앞부분을 그냥 크게 디자인하면 돼요. 예, 앞부분을 크게 디자인했습니다. 헤드램프도 큼직하고 뭐 이런 것도 사이즈가 다 큼직큼직해 보이게, 예, 여기를 뭐 이렇게 뭐 에어로다이나믹 스타일로 깎아내거나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뚝 잘라내서 앞부분 크게 만들어낸 겁니다. 예, 크게 만들어내고 선이 굵게 디자인을 하면, 이런 크롬 도금이라든지 이렇게 선 굵은 디자인, 예, 그러면은 좀 힘이 센 사람들은 얼굴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입술도 좀 두툼하고 이런 쌍꺼풀 같은 것도 좀 세고 뭐 이러잖아요. 예, 이렇게 선이 굵은 느낌을 주면은 차가 좀 파워풀해 보입니다. 우람해 보이고 파워풀해 보이고. 그래서 요런데 파팅 라인이라든지 요런 거 보면은 다 선을 굵게, 이 크롬 도금도 선을 굵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차가 좀 우람해 보이고 파워풀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금색 보타이는 일반형 그냥 중급 모델까지가 금색 보타이, 이게 원래 쉐보레 마크잖아요. 근데 최고급형 모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밤에는 이게 빛이 난다고 해요. 밤에는 파란색 등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밝아가지고 아까 잠깐 이렇게 해서 봤더니 파란색 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요게 방향지시 등이고 요게 상향등이고 요게 하향등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개등이고요. 근데 주간주행등이 없어요. 주간주행등이 따로 없고 주간주행등 오토로 그냥 놓고 다니면은 이 헤드램프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등으로 하면은 방향지시 등이 좀 약하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LED 하나도 없어요. LED 하나도 없고 주간주행등도 따로 없고 그냥 다 누런색 등입니다. 누런색 할로겐 램프. 요거는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거 램프가 이게 뭐냐? 이 얘기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거 뭐 이러냐라는 얘기 나올 구석이 지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일단 헤드램프에서 한 방 나올 것 같고요. 예. 전반적인 디자인은 파워풀하게 선 굵은 디자인, 그리고 앞에 얼굴이 크게 디자인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파팅 라인도 보면은 일반 세단보다 좀 넓을 뿐 아니라 여기를 이제 접어서 만들거든요. 철판을 접어서 만드는데 이 접는 것도 세단보다 조금 좀 둥글게 접었어요. 둥글게 접어서 이 파팅 라인이 좀 여유 있어 보이고 굵어 보이게 그렇게 다른 세단보다는 조금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한다는 겁니다. 파팅 라인도 조금 더 굵어 보이게 조절을 하고요. 예. 미국 차가 이제 뭐 조립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 차에 비해서는 좋은 수준은 아니에요. 이 차도 보면은 여기에 이 파팅 라인이랑 여기 파팅 라인이랑 일단 좀 차이 나잖아요. 예. 일단 여기 파팅 라인이 요런 조립 간격 맞추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는 요런데 요런 뭐 간극 맞추고 뭐 요런 거 요런 조금 좀 약해요. 우리나라 차가 그런 건 상당히 잘하는 축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지나서 뭐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또 한번 이제 4천만 원짜리가 이게 뭐야? 이거 전동 접이식 안 됩니다. 예, 그냥 손으로 접어야 돼요. 손으로 주차해놓고 옆 차에 피해 줄 것 같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내려야 됩니다. 예, 저쪽도 돌아가서 접어놓고 내려야 돼요. 예. 자동 세차장 들어갈 때, 이거 사이드미러 접으세요. 예, 아저씨한테, 좀 접어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직접 내려서 접어야 됩니다. 요거 조금 또 요거 한번 좀, 멋있기는 멋있어요. 이렇게 막 크롬 도금 막 해가지고,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큼직하고요. 사이드미러 여기도 지금 별도로 더 멀리 보이는 그 볼록 거울이 있어서 더 멀리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거 잘 해놨는데 이제 접히지 않는 사이드미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팔던 차 그대로 들여왔어요. 미국에서 팔던 차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만져가지고 그대로 들여오다 보니까 미국에는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의 차가 이거 뭐 접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놔두고 다닙니다. 오히려 접히는 장치 있으면 여기서 고장날 확률만 있고 쓰지도 않는 건데 괜히 가격만 높여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화에서 만들던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이게 안 돼서 들어온 게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게 이게 뭐야 라는 얘기 또 나오겠죠. 여기서도. 자, 여기서 이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거 뭐 이렇게 버튼으로 뭐 여기 잠그고 뭐 이런 게 없네. 버튼으로 잠그고 뭐 이러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 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 콜로라도를 사실 분들은 좀 미국 사람들의 취향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키가 이거예요. 키가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꽂아서 돌려서 시동 거는 겁니다. 요 뒤에 이렇게 해서 리모컨이 이렇게 달려 있대요. 저도 못 봤는데 요 뒤에 이렇게 리모컨 달려 있고 여기서 버튼 누르면 문 잠궜다 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코스가 오프로드 코스이기 때문에
그 키에서 덜렁덜렁거리면은 좀 소음도 나고 막 이럴까봐 이거를 일부러 빼놨다고 합니다. 요 키만 요렇게 해서 여기다 꽂아놨는데, 하여튼 이게 최고급형인데 이래요. 네, 최고급형인데 이렇습니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잘하는 이런 뭐 LED 넣어주고 막 통풍 시트 넣어주고 키 스마트 키 넣어주고 막 이런 거 현대기아 차가 잘하는 것들을 이 쉐보레는 잘 못했어요. 차를 만드는 방식이나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잔기술 장치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차는 그냥 질긴 그냥 청바지 같은 차를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쉐보레가 우리나라 차 사람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조금 좀 핀이 다른, 좀 방향이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쉐보레는 이런 걸 잘해요. 이런 차에 이런 그 픽업 트럭의 풀도어 방식의 도어에 막 이런 고무 패킹 이런 거 막 좋은 거 쓰고 여기에다가 막 플라스틱 한 번 더 둘러서 이거 고급 차에나 들어가는 디테일인데 이런 걸 잘합니다. 쉐보레가. 예,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로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풀도어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차체 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 보이는 곳까지 말끔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안 보이는 곳까지 말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체 강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로드를 막 그렇게 날아다녔는데도 하루 종일 날아다녔는데도 예, 차에서 잡소리가 안 나요. 또 얘기 나올 만한 게 요 뒤에도 있습니다. 요거 방향지시등 키면은요, 예, 방향지시등 키면은 주황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빨간색 방향지시등으로 들어옵니다. 요것도 이제 미국 차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 차인데 그 FTA로 인해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차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들여와서 팔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미국 생산된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 벤츠도 GLS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리게 들어왔잖아요. LED도 아니에요. 다 그냥 다 전구예요. 다 전구. 지금 이 차에 LED 램프가 없습니다. 다 전구 램프입니다. 자, 요런 것도 한번 이제 얘기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또 머플러가 지금 옆으로 돼 있잖아요. 머플러가 옆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환경법에는 이게 지금 차가 달리게 되면 이게 보행자 쪽으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 보행자 인도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옆으로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머플러가 뒤로 빠지거나 밑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옆으로 빠질 수 있게 된 것도 요것도 이제 FTA. 예, 요 빨간 등 미국에서 통과된 차는 우리나라에도 아무 문제 없이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FTA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옆으로 된 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런 식으로 조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남는 차입니다. 왜냐면은 차체의 골격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6기통 엔진이 과격함이 전혀 없어요. 시종일관 부드럽습니다. V6 6기통인데 엔진 소리가 귀여울 정도도 부드러워요. 좀 더 과격한 엔진 소리 나도 될 것 같은데 엔진 소리는 상당히 많이 좀 줄여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차체는 워낙 좋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오프로드에서도 꽤 부드럽고, 그래서 차는 전반적으로 8단 변속기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여요. 오늘 오프로드만 했기 때문에 많은 거를 저희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오프로드에서 봤을 때 일단 차체 강성과 엔진 파워트레인, 변속기 뭐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까다로운 그 옵션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옵션들에 현대기아가 풍부하게 막 이렇게 막 먹여줬었어. 막 그냥 뭐 통풍 시트도 달아주고 막 소형차에다가 막 소형 SUV에 막 뭐 배뉴 주간주행등 같은 거 보세요. 네모나게 막 뭐 사이드미러 다 접히게 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차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이게 그냥 미국에는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차를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요런 거는 뭐 노하우는 아주 좋죠. 요런 거
우리나라 유일한 그 4륜 구동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게 열면 확 떨어져요. 열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살살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예,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닫을 때도 무게감이 이게 상당히 무거운데도 이게 여기에 이제 무슨 장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했지만 손가락 2개 정도로, 하나로 하니까 손가락 부러질 것 같고요. 2개 정도로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예,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여기 발 딛고 올라가서 짐 실을 수 있는 요런 것들 있는 것들은 좀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들어 본 회사답게 지금 안에 지금 요런 거 웬만큼 뭐 진짜 뭐 쇳덩이 갖다가 이렇게 밀고 막 집어넣어도 이게 뭐 벗겨진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이 짐칸이 설계가 짐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활용성이 좋아지게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뒷좌석은 뒷좌석은 솔직히 이게 아주 안락한 좌석은 아니거든요. 뒷좌석은 그냥 크루들, 일하는 사람들 앉혀서 같이 이동할 때 쓰는 용도로 이렇게 됐던 거지, 가족 간의 안락한 여행을 위한 뒷좌석은 아니에요. 그냥 좁지는 않은 공간이에요. 좁지는 않은 공간인데 그렇다고 뭐 등받이가 조금 세워져 있어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좀 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는 좀 이렇게 허리를 좀 빼고 앉으면 좀 편안하게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고, 그리고 이게 바닥 매트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되게 그냥 물 청소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최고급 모델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 뒷좌석에 배려는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에어컨 송풍구가 있거나 열선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컵홀더 정도가 있는 게, 예, 컵홀더 정도가 있는 게, 이것도 컵홀더도 좀 깊숙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맥도날드 그 콜라 같은 거 넣어도 될 정도로 큼직하고 좀 쓸모 있게 컵홀더를 해놨어요. 자, 그냥 그 정도고요. 뒤에는 인조 가죽이네요. 예, 인조 가죽. 앞좌석만 천연 가죽이네요. 예, 뒷좌석은, 그러니까 그 뒷좌석에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 짐 같은 거 올려놓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자키가 유압식 자키가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차체 중량이라든가 짐을 실었을 때도 그 펑처가 나면 그냥 이렇게 그 나사식으로 하는 자키로는 들어올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압식 자키가 좀 들어가 있네요. 픽업 트럭에는 미국 픽업 트럭에는 언제나 뒤에 이 창문이 있어요. 뒷창문이 이렇게, 뒷창문을 열면은 환기가 잘 됩니다. 환기. 안에 있는 공기가 뒤로 확 빠지면서 환기가 잘 되고, 뒤에 그 커다란 대형견을 키울 때는 뒤에 대형견을 태우고 여기서 뭐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끈 같은 걸로 좀 고정을 하거나 이런 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미국 픽업 트럭에는 이게 이제 필수인데, 이게 이제 쌍용에서 만드는 픽업 트럭에는 이런 장치를 붙인 적이 없죠. 운전대는 그냥 뭐, 예, 운전대는 여기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정도는 있네요.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정도고, 그리고 여기 위에, 저 위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저기서 빨간 등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삐비비빅 소리 나면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 기능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삐비비비빅 해주고 자동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벗어나면 차선 벗어난다고 삐비비빅 해주고 차선을 자동으로 돌려주진 않습니다. 예, 그 정도 기능만 들어가 있고요. 그냥 경고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오디오 시스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저 시간 관계상 오디오 테스트까지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다 되나 봐요. 이것도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다 메뉴가 있으니까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이것도 그럴까요? 현위치가 지금 청라로 돼 있네요. 이것도 왜 또 청라로 돼 있을까요? 하여튼 뭐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인스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완벽히 인스톨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까 다른 시승차 보니까 뭐 중국 어디를 막 이렇게 내 위치로 검색을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GPS나 이런 것까지 인스톨이 안 된 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에어컨 조절 장치나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은 뭐 잘 돼 있어요. 그냥 비교적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키면은 저 짐칸 뒤에 등 들어옵니다. 짐칸 뒤에 그 뒤에 짐 실었을 때 뒤에 짐을 비출 수도 있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차선 벗어났을 때 경고등 들어오는 거고, 요거는 주행 뭐 이거고, 주행 안전장치 TCS 껐다 켜는 거고, 요건 비상등. 그다음에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건 아마 그 토잉 그 하는 거, 그 뒤에 트레일러나 이런 걸 달았을 때 뭐 누르는 버튼인 것 같고요. 그 열선이 바닥과 함께 들어오는 열선이 있고, 등판만 들어오는 열선이 따로 있어요. 예, 통풍 시트가 아닙니다. 등판만 들어오는 거, 요거는 바닥과 등판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뒤에 그 베이비 시트는 아니고, 베이비까지는 아니고 어린이들 앉힐 때, 어린이는 밑에 판에 뭐 이렇게 판 하나 깔고서는 앉히잖아요. 그 어린이용 그 부스터 시트 같은 거를 쓸 때 바닥판은 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부스터 시트를 쓸 때 등판만 열선 시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큼직하게 들어 있고요. 컵홀더도 쓸모 있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콘솔 박스나 이런 것도 쓸모 있게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도 쓸모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실제 진짜 가죽이네요. 요거는 진짜 가죽인데, 요 테두리에서부터 인조 가죽이군요. 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요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 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할 때 여기 부분도 가릴 수 있도록 늘어나는 겁니다. 예, 요 늘어나는 것도 되고, 여기에 이렇게 등 들어오는 것도 되고, 뭐 요런 거, 예, 요런 장기술은 또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요런 것까지 또 빼놓지는 않았네요. 예, 그리고 룸밀러도 약간 좀 테두리도 굵직한 그런 뭐 대시보드나 이런 거 다 딱딱한 재질이에요. 딱딱한 재질. 뭐 우레탄 폼으로 뭐 이렇게 만든 거 아니고 딱딱한 재질입니다. 그래도 요 정도 그냥 미국의 실용주의와 또 레저 산업, 그런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상층일 것 같아요. 중류층까지는 사기에는 조금 비싼 차긴 하죠. 미국의 중상층 정도의 눈높이에서 만든, 예,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만든 픽업 트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차고요. 요거가 조금 너무 그래도 이거 4천만 원 넘게 주는데 옵션이 너무 그래. 그러면은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내년 중반일지 내년 하반기일지 모르겠는데, 포드 레인저, 요거랑 동급 픽업 트럭이에요. 포드 레인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요게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 옵션으로 좀 챙겨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제 한국 GM이 들여오는 것보다 그 포드 코리아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비싼 대신에 고급 옵션 같은 거 좀 챙겨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옵션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차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현대기아 차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소문만 많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안 팔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팔 가능성도 있는데, 현대기아에서 픽업 트럭이 나오면은 옵션도 잘 된 걸로 만들긴 하겠죠. 예, 현대기아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뭐 워런티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잘하거든요. 예, 요런 것들이 강점이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하여튼 요게 차는 참 좋은데 우리의 눈높이에서 뭔가 탐탁치 않은 게 좀 있긴 합니다. 가격이 익스트림 모델 제일 저렴한 게 3,855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4륜구동을 붙이면 4,135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급형 익스트림 X라는 모델이 4,265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한 이 모델은 제일 고급형 4,265만 원짜리 익스트림 X 모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 잘하는 것처럼. 옛날에 경기 뛸때 어휴.